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첫 장관 해임 건의안의 운명은 여야 관계는 물론 각 당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국회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이 초미의 관심인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나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수차례 접촉을 했지만 두 분과 대화의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도 실리도 다 갖고 야당은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오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긴급 의총을 갖고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부 여당은 실리, 야당은 명분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모두 가지려 한다. 사실상 해임안에 대한 찬성 입장인데 장 교수님, 네. 사실 국민의당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당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선 당론을 정할까요? 안 정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론은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상한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 제3당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물론 이 캐스팅 보트를 할 때는 정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 책임 또한 만만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도 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를 맡기기로 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 의석이 38석 아닙니까? 여기에서 19석 정도가 찬성을 하면 전원 참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통과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은 뭐 의원 개개인, 특히 이제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황교안 의원이 애초부터 청문회 때부터 김재수 장관은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얘기했고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 가지의 어떤 논점에 대해서 이것이 직무와는 관계가 없고 일정 부분 청문회에서 다 해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읍소 전략이 통할지 네. 이것은 좀 미묘한 그런 어떤 지켜봐야 결과를 된다.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의당의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국민의당 의원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표결로 안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예. 처음에 시작은 사실 김재수 전 장관이 사실 청문회 때 의혹이 발생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적격 보고서를 썼는데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임명했는데 이제 야당으로서는 불만이 있어도 그냥 뭐 일단락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SNS에서 올린 불만의 글이 이제 문제가 돼서 흑수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3당이 사실상 결의안을 합의를 본 건데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표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돌아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같이 하게 되면 결국엔 더민주당이 이중대라는 즉 정체성이 어떤 모호해지는 그런 어떤 위상, 예. 제3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사실 선택의 폭을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또 반대로 예컨대 찬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대를 하게 네. 되면 결국에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예컨대 며칠 전에 박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 결국엔 대북 핵개발의 어떤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수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생존의 키인데 여기서 이제 호남 민심과 지금 당론이 어떤 괴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네. 결국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그게 차후에 어떤 국민의당의 어떤 생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할 것이다. 현재까지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부결될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인다라는 분석이신데 가결됐을 때, 부결됐을 때의 좀 득실을 저희가 따져봤을 것 같은데 먼저 부결됐을 경우에요. 야권 공조 일단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이러한 분이 장관이 된다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 해임 건의안은 바로 이런 국민들의 다수 서민들의 분노를 받아서 야당이 정부 여당 청와대에 보내는 또 하나의 국민적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해임 건의안 처리에 국민의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 당부 말씀드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결이 될 경우에 국민의당 제3당의 위상은 확보할 수 있지만 야권 공조 파기했다, 당장 책임론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는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야권 공조를 파기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더민주가 필요한 국민의당은 끝까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민주가 지금 강공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해임 건의안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습니다. 헌법 제63조에 보면 제적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하면 이것이 통과가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대통령이 이것을 선택하냐 안 하냐 정치적인 압력 수단인데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내용적인 합리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과거에 두 차례가 있었죠.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서 해임이 됐습니다. 또 2003년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서 해임을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해서 예.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지, 김세주 장관이 세 가지 의혹, 어머니의 의료보험 의혹 다 해소됐죠. 그리고 전세 특혜 의혹 다 해소됐죠. 대출금리 특혜, 이건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이것도 해임의 정도는 아니고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사안이고, 지금 장관으로 활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한 달밖에 안 된 장관이 SNS상에서 어떤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미운 털 박힌 장관을 해임하라,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는 저는 옳지 타당하지 않다.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채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 공조 그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그건 뭐 말씀을 차원이 틀리다고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시작은 저는 이 추가 경정 예산. 통과할 때 이제 시작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백남기 청문회 하나 외에는 가져간 게 없고, 그 상황에서 뭐 정진석 대표가 푹 잤다, 뭐 이거 굉장히 이제 아픈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력의 기회를 노리는 것인데 이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부결이 된다, 예. 이러면 이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공격을 강화할 명분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고요. 즉 야당이 아니다, 일종의 이제 야권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이 이 선택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부터 예. 시작해서 어떤 야권의 어떤 주도권 경쟁, 그다음에 정체성 경쟁,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본격화될 것이다. 본격화될 가능성이 아까 높다. 호남 민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호남 민심이 오늘 뭐 부결, 뭐 투표 여부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이 부결됐을 경우에 호남 민심은 어떻게 지금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결국에 부결됐을 때 호남 민심이 그걸 얼마나 찬성하느냐. 그렇다는 거는 찬성도가 높다. 그런데 반대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국민의당이 한 것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 호남의 민심인데 이것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확보하고 누렸던 어떤 호남에서의 기득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오늘 표결 여기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께서는? 근데 뭐 장관 한 명 가지고 이것을 선명성이라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측면까지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느 특정 더민주라든가 국민의당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대로 이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 한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 원칙적인 의미에서 봐야지, 이것을 국민들이 국회에서 지금 청와대와 이루어지는 대통령과 국회가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장 교수님. 네. 사실 이번 국민의당의
그 해임 건의안 제출을 불참한 것이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주에 대한 불만이 좀 섞여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독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고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치열한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이 마련이고 네. 그런 것은 항상 당에서는 상존합니다. 밖에 외부적인 적보다 더 큰 적이 저는 내부에서 싸우는 권력 투쟁적인 그런 어떤 다툼이 더 크다고 봤을 때 네. 그런 것은 뭐 물론 당연히 작용했을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의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새 정치를 만들겠다고 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벌써 6, 7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내용이 드러난 뭐냐?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출로는 계속해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하나의 어떤 대선 후보. 그러니까 누구 들어와라 뭐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이렇게 당이 운영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내부 갈등 요소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국은 요소가 당의 불안정성이 그렇죠. 어떤 내용적 정체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뚜렷한 어떤 3당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황주영 의원이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던 해임 건의안과 관련된 그런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이 저는 새 정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아닌 내용을 가지고 황주영 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자체가 저는 위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그 자체가 저는 새 정치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결됐을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결될 경우 뭐 여권의 강한 반발 불보듯 뻔한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사실이 틀린 내용이고 그걸 가지고 줄곧 공격을 해왔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팩트가 틀린 것이 다 밝혀졌고 사실이 아닌 걸로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해임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발목 잡아서 국정 방해해서 그래서 정권 실패로 가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어려워지든 말든 국민이 힘들어지든 말든 박근혜 정권만 망하면 된다. 박근혜 정권만 실패하게 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만 일만 못하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회 상식도 국민 상식도 맞지 않는 일이다. 국정 방해하면 결국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당장 가결이 될 경우에 여당 정기국회부터 보이콧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외교 안보적 그리고 지진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4.13 총선이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4.13 결과는 뭐냐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여야가 협의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달라. 그런 건데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야당은 거의 부결해서 올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것은 전혀 협치의 모습이 아니다. 물론 이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반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정치는 여당이 야당이 각자 따로 간다. 국민들이 명령하고 4.13 총선에서 표심으로 얘기한 협치의 정신은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예. 각자 간다. 그러면 무슨 선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추첨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 국민의 준엄한 심판 또 국민의 준엄한 표의 명령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밤잠 자지 않고 서로 대화, 타협, 협조 이런 것들 하는 정신이 사실 이제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자체가 4.13 총선 민의와 어긋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회 내부에서는 아주 치열한 어떤 경색이 이루어지고 뭐 여권의 아주 뭐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거를 뭐 해임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주도권은 야권이 가져가지만 이 상황이 아주 오래 가거나 뭐 전국을 어떤 막 뒤흔드는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주도권 경쟁이고 삿바 싸움의 일환인 것이고 뭐 이 정도의 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지 이거 자체가 뭐 국정이 막 무너지는 뭐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아니다. 것이다.
다만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좀 붙을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치열해지는데 이 사안으로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실 상황으로? 다른 사안들이 지금 줄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사안들의 어떤 긴장도가 높아져 가는 것뿐이지 이 사안 때문에 전국이 마비될 상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립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개헌론인데 오늘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역 의원만 18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개헌 모임이 발족이 되었고 새누리당에서는 육선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참석을 하였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희상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또 여러 명의 의원이 참석하셨고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사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참석을 해서 이 개헌을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개헌을 원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자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개헌론 어느 때보다 논의는 무르익었는데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무르익은 것은 18대, 뭐 17대 계속. 저도 과거에 개헌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모임에 저도 참여해서 연구도 했었는데 이미 연구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뭐 180명 이상 했는데 그 직전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대선 큰 선거를 앞두고 나서 개헌 문제가 들고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개헌해야 됩니다. 1987년 체제에 거쳐서 지금 개헌이 한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시대가 바뀌고 국가적인 어떤 정세가 바뀌고 여러 가지 영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이 많은데 기본권 저항도 있고 노동 문제도 있고 손댈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것은 권력 구조 하나만 하겠다는 거죠. 원포인트로? 원포인트로 하는데 이 권력 구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DJP 공동정권이라든가 YS의 3당 합당이라든가 이 밑바닥에 정계 개편을 한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DJP 공동정권에서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창출한 다음에 다시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고 파기했죠. 3당 합당도 마찬가지로 해서 정권을 잡고 예. 내각제 개헌 파기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그리고 다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이 창성하지 않는 이런 개헌 논의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없다. 봅니다. 사실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개헌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개헌 논의가 그냥 달랑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3지대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붙여놨는데 붙여놓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분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개헌론과 이제 제3지대론을 결합한 분들에서 중요성을 어디다 두냐면 개헌에 두신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3지대론을 개헌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예컨대 안철수 대표라든가 국민의당 사람들은 뭐예요? 제3지대에다가 더 무게비중을 강조점을 두죠. 두고 오히려 개헌을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문제는 뭐냐면 개헌론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력 구조가 쟁점인데 권력 구조에서도 지금 지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각자가 그러니까 다르죠. 내각제, 뭐 이원 집정무제, 4년 중임제. 중임제 다 다릅니다. 거기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차기에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명의 지금 주자가 굉장히 유보적인 지금 스탠스를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모호하게 만든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개헌의 어떤 필요성은 공감대가 이미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하나의 관건인데 만약에 이제 뭐 내년에
뭐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뭐 이런 유력 주자들이 등장을 해서 합의를 한다면 예컨대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합의를 한다면 동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을 짜는 거죠. 내년에는 아마 하기가 힘들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뭐 법제한다거나 뭐 그런 예. 방법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봅니다. 대선이 적기일 수 있지만 대선 때문에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좀 전에 개헌론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제3지대의 판을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지대론이라는 것이 각 당에서 주류적인 입장에 있지 않은 분들이 어떤 그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결집을 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 길을 모색하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좋게 보면 그렇지만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점하기 위한 이합집산의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비춰질 텐데요. 그렇다면 썩 바람직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걸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3지대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장 교수님 사실 개헌론 자체보다는 개헌론을 매개로 고리로 해서 3지대론을 좀 커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말해서 제3지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민주주의를 보면 자유와 평등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창하는 세력이 보수 세력이고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진보 세력인데 양대 정당이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주의를 지향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양대 정당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3지대에 가서 자유와 평등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당을 만든다는 어떻게 보면 주류 측에서 밀려나니까 제3지대에 가서 일시적으로 해서 그러나 주류 측을 뛰쳐나가서 제3지대에서 하는 분들은 사실은 현역이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도 비현역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분들은 어디 지금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제3지대에서 해서 다시 마지막에 합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정치 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종인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이른바 본인들은 뭐 다른 용어를 써달라고 했지만 3지대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모임. 정치는 자기 위주로 하는 거고 저는 3지대론이 아니고 서로 어떤 운을 띄워놓고 우리 입장, 우리한테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팁이 있는지, 빈틈이 있는지 그것을 서로 말로 간을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정도의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기존의 틀을 잡고 있던 양당 구도를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3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뛰쳐나가면 정당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바로 탈당한 지역은 바로 현역 위원장을 다시 내려보낼 텐데 이랬을 때 정치적인 미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헌론자들입니다. 개헌론자들인데 이 제3지대를 얘기하시는데 제3지대란 이름을 또 안 써요. 또 다른 용어를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패권지대 정상지대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겐가 주도권을 주기 싫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제3지대도 하나의 명칭도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3지대를 통해서 개헌이 하나의 어떤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길이 앞에 있는 것이고 뭔가 특수한 케이스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후보와 더민주당 후보가 개헌하자 뭐 이렇게 어떤 가장 강력한 힘이 작동되지 않는 한 제3지대에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동력이 크지 그렇다 않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 오늘 개헌 모임 창립대에서도 뭐 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3지대의 어떤 새로운 타진 그런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제3지대로는 개헌을 위한 수단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제2지대죠. 그러니까 제2지대, 제1지대. 새누리당 그다음에 더민주당에서 두 후보가 받는다. 그럼 제3지대는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누가 현실성이 있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작동을 안 하니까 제3지대를 눌러서 그 힘으로 이 동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 아닌가 그렇게 그렇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전 대표 역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실질 뭐 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그런 가능성의 경계를 좀 하자 미리. 그래서 그 가능성을 확산을 시켜서 이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됨으로 해서 사실상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또 안에 깔려 있는데 역전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JP가 2명을 만나죠. 예컨대 반기문 총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만나진 않았지만 네. 아마 만난다면 예컨대 2017년 네. 형 DJP를 연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모색해볼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중심은 반 총장이고 실질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역학 구도를 만들어내서 정권을 창출해보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승자연합이죠. 그러니까 지금로서는 충분 조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부족하다 뭔가. 그렇죠. 친박이라든가 뭐 이런 충청권 일부로는 상당히 승자연합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확실한 뭔가를. 그렇죠. 그게 이제 안철수 반기문 조합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께서는? 뭐 역대 대통령 선거 어느 때보다도 저는 예측하기 쉬운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3자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 후보하고 더민주 후보하고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서 3자, 물론 뭐 군소정당 후보도 나오겠지만 크게 봤을 때 3자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 다음 대선뿐만이 아니고 차기까지 내다보는 어떤 대선 지형으로 봤을 때 예. 새누리당 입장에는 수사관의 입장이고 더민주라든가 국민의당은 야권 지형을 놓고 대선을 놓고 한바탕 한번 겨뤄보는 그런 패권 게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여야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3자 대결 가능성이 높다면 반기문, 안철수의 단일화 가능성은 저는 높지?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의 모든 대권 주자들이 제3지대에서 한번 통틀어서 통합 경선을 해서 한번 후보를 뽑자, 이른바 통합 경선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면 정당 정치를 폐지해야죠. 정당의 목적이 예. 정권 획득이고 정당이라는 것이 정책과 어떤 미래 비전,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사체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결사체인데 정치적 결사체에서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라 틀린 세력과 서로 당이 합쳐가지고 합치지도 않고 후보 하나에서 그 사람을 밀면 이게 뭐 정당입니까? 정책적 연대 불가능합니까? 정책적 연대? 정책 연대는 가능하지만 네.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우리 내각제가 아니고 정책 연대는 가능합니다. 정책 연대는 어떤 정권에 들어섰을 때 그 장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명씩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정책 연대인데 대선 후보를 각 당이 서로 제3지에 놓고 뽑으면 이거 뭐 국민 당원들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정당을 해산하고 그 해산한 사람들끼리 나가서 무소속 연대라든가 국민연대 당을 만들어서 하면 모르지만 당이 있는 정당을 상태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당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 왔던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일종의 비애인데 여기 와서 그것이 이제는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장 야권에서의 화두는 결국엔 정권 교체인데 지금 지지율 상으로 본다면 가장 압도적인 이제 반기문 총장이 계신데 여기서 그냥 해서는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양당의 이제 일부 인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어떤 경우든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시작을 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는 굉장히 시기상조의 거다. 지금 굉장히 지금은 여전히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시점이고 그런 얘기는 내년 중반 이후나 가야지 뭔가 이렇게 좀 작동의 원리가 좀 더 다급함이 더 커지면서 이제 현실성이 부과되는 거지. 지금은 거의 아직은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다른 걸 하는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대권 도전 의지를 거듭 표명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재의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모두 부담을 안 하셔야 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 대한 야당 또는 국민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청하고 또 의회와 언론과 여론광장에서 대화를 좀 더 경청하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대통령이라는 자리 모든 부담을 안아야 하는 자리다. 참 어려운 자리다. 모두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 덕담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야권 굉장히 날선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의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죠? 안희정 지사의 새로운 정치, 안희정식 정치의 모습, 시대 혁명을 가져온다, 시대 교체를 가져온다. 즉 세대 교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자. 뭐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어떤 갈등과 대립과 비난 뭐 이런 정치를 좀 삼가고 좀 더 이제 서로가 도와주는,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시대 교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 굉장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대가 이미 전환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안보 문제에도 이미 뭐 이 제2차 핵시대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핵의 문제 위협도 완전히 다른 면모가 지금 되어 있어요. 경제도 위기 상황이 있고 일종의 이제 신자유주의의 그 모델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네. 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 교체라는 얘기는 사실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대 교체 하나라고 말 한마디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안희정식 새 정치를 가져가려면 네. 결국엔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 뭐냐, 그리고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은 뭐고 리더십은 내가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어제 것이죠. 관훈 토론회에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첫 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풍명월이고 예형의 고향 충청도이기 때문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항상 거기서 도지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항상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많이 다닌다고 그러시던데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정치의 목적은 결국은 통합성과 그리고 미래 지향성, 방향성인데 시대 교체 옳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과거에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그 봐왔던 그리고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분을 모셨던 그런 참모로서. 경험을 했던 참모로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모셨을 때 그 어려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국민적으로 막 논란이 상당히 컸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처지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 참모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받은 그런 경험 같은 것을 국민을 위해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난 설계를 해서 나가겠다. 그러나 이제 아직 뭐 도지사 재선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저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언급 제발 좀 그만해라. 또 반 총장을 좀 약간 변호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 뭐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됐을 때는 나는 대선의 꿈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그럴 생각도 없다. 그러나 지지율이 계속 1위 고공행진하고 지난 4.13 총선 직전까지는 해서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4.13을 패배를 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타격 입지가 좁아졌고 그런 와중에서 반기문 대세론이 퍼지니까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저는 대권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다. 그런 의미인데 왜 반 총장에 대해서 저런 언급을 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왜 저런 언급을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배출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고 나중에 정치에 와서 정말 경쟁의 상대가 됐을 때는 치열하게 싸우겠죠. 예. 그런 저는 원론적인 얘기는 원론적인 했지만 얘기다. 그러나 마음속은 편치 않음을 저는 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지능적 디스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만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 뒤에 있었던 다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왜 해외에서는 오히려 평가를 그렇게 많이 못 받는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대선판에 끌어들여서 마무리를 더 못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마무리 더 못하게 하느냐. 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그러니까 혹평을 받는 것에 찍혀 있느냐? 찍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정치적 언급을 좀 정치 언급을 자제해주는 게 자제해야 되는 김 거죠. 교수님은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결국엔 김무성 전 대표는 혹평을 받고 있다. 그쪽에 더 그쪽에 방점을 이제 현실이고 예. 따라서 지금 더 이렇게 들어오면 더 어려워진다. 마무리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 그런 아닌가. 정도의 예. 수준이다. 근데 이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 때 그 케이스가 저는 이번 케이스랑 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이라는 어떤 패권적인 지도자, 호남을 거의 뭐 김대중 대통령 상징적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 정도 지지를 받을 때 해양수부 장관 들어와서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청와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한 새누리당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여권의 후보, 차기 후보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30%의 고정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후보의 가능성은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야 될 게 인터넷에서는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팬클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악플을 달지 말자, 신사협정을 맺자 반 총장 반딧불이가 얘기를 하니까 문 전 대표의 팬클럽에서는 검증하지 말자는 얘기냐라고 맞붙고 있다고 하는데 장 교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전쟁이 나면 신사협정 어떤 없다? 국가 간의 전쟁이 나면 처음에는 우리 살살하자.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지역만 폭격하고 어디에서만 싸우자. 선전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싸움이 붙으면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A라는 사안을 갖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B, C, D 이런 별건 수사로 나중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듯이 예. 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악플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지금 SNS 시대에 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 지지자들은 후보들보다 훨씬 더 흥분해 있어가지고 예. 점점 이것이 더 과열돼서 내년 대선에 가서는 이것이 뭐 엄청 커질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저는 것이다. 뭐 어려운 얘기라고 보고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검증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이랬을 때 저는 더민주 문재인 대표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분의 존재감이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야권 지지자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팬클럽들이 만드는 거 이거 참여민주주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자적인 어떤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폐쇄성. 폐쇄성도 있고 또 그 작동 원리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원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후보들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면서 이들이 갖는 어떤 특성이 굉장히 공격성을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 이게 우리 미국에서 이제 뭐 티파티니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대 대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지 세력 지나치게. 전체를 이제 대표하는 양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을 때 그들이 지지하는 대표가 후보가 오히려 신상에 예.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고 일종의 이제 어느 금도를 수준과 예. 이제 이 룰들을 좀 지키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게 대선 정치 주자. 발전에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 팬클럽까지는 좋은데 과열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지금 이제 5일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아직 여러 현안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지만 사회에 여러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